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시장의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큰 그림 체크해 주실 분, 키맨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이죠.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가격 조정 실적 불안. 증시 해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리뷰부터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계속되는 조정에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어제 저 같은 경우엔 너무 낙폭이 큰 거 아니야? 라는 네네. 주변 지인들의 연락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하락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체적으로는 강보합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아요. 약세, 약보합 뭐 이 정도로 흘러가는 것이 한두 주 갈 것 같고요. 변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관망한다는 거죠? 관망 내지 약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말이죠. 사실은 환율이에요. 환율의 변수가 있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다음에 네. 다음 달에 다음 주죠.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못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거나 원화가 강세로 1,300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2,500 이상 됐을 때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한 거는 지금 북미 방미하고 있는데 네. 그 성과가 만약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실망 내지는 일단 이익 실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아직은 보기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 외적인 측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릴 반도체 대장주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느냐. 네. 현대차는 다행히 실적이 좋게 나와서 자동차주는 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하이닉스 말씀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2분기 이후에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는 오늘 아침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에서 괜찮다 그런 얘기가 오히려 네.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과연 내일 삼성전자 무슨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에서의 버팀목이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투자 심리. 투자 심리가 뭐 에코프로 포함해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엊그저께 첨보라는 첨보 업체가 전해질 업체인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빠지고 물량은 미뤄지고 뭐 그 회사만의 어떤 특수한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은 전반적인 센티먼트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 많이 영향을 줬던 그 SG증권에서 CFD 사태. 뭐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연속 아주 심각하게 빠졌잖아요. 오늘도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네, 아침부터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주식 투자 자금의 유동성에 있어서 좀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돌파하려면 일단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 펀더멘털적으로 괜찮은 현대차처럼 실적이 좋은 이런 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주식이 있어도 그것이 올라가는 효과하고 또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장을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겹다 이렇게 느낌이 보여집니다. 보합에서 관망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에코프로도 좀 주춤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MSCI 편입 불발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큰 영향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편입이 불발되는지 여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편입되는 거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네. 그 시장, 특히나 그 2차 전지 섹터의 뭐 상대적인 벤치마크에서 일정 부분이라 그러는데 300%인가 400%인가 일정 가격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아예 편입을 못 시키는 그러니까 네. 고려 대상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아마 4월 17일인가 언제부터 이번 달 말일이죠. 28일까지 그 중에서 하루를 결정해가지고 하루를 결정하는지 에버리지 하는지 하여튼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주가가 에코프로가 일반적인 그 2차 전지 속해 있는 섹터에서 너무나 아웃퍼폼을 뭐 4배, 5배 올라가면은 어렵다. 그래서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정확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62만 원 선이다. 그래서 62만 원씩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정은 28일 이후니까 28일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사라는 것이 5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심사를 해서 실제 편입이 되면은 네. 5월 30일 날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게 수급적인 논리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좀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구간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는 편인데요. 네. 뭐 일부 목표 주가가 상당히 현재 주가에 대비했을 때 뭐 한 3배 정도까지 높게 잡은 분도 계시고 뭐 그전에는 목표 주가를 많이 내서 홀드 내지는 실질적인 매도 의견을 낸 투자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참고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 네, 화면 함께 참고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가총액 기준 시가총액 기준 한 15조 정도가 이제
적정한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보다 약간 낮네요. 57만 원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것이 27년도 기준이니까 이제 3, 4년 뒤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현재 가격으로 이제 현가로 환원한다 그러거든요. 네. 현가 할인을 해서 하면은 한 5%씩 연가 빼주면 한 13조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되면 한 47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기존 어썸션이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썸션이라든지 다른 데서 나오는 어썸션의 어떤 중간값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어썸션을 본다면은 한 50만 원대가 적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의 가장 큰 건 에코프로 BM이 차지하고 네. 또 하나는 자회사 중에서 수산화 리튬을 하는 자회사야 비상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두 가지 가장 큰 거거든요.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회사가 제시한 어떤 뭐 판매 수량 가격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진이에요. 현재 가장 최근의 마진은 한 5%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좋게 보려면 한 10%까지 보고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한 그 소재에 대한 가격을 저는 한 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정도로 하면은 영업이익이 대충 2조 4천억 정도가 3, 4년 뒤에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배수죠. 거기다 같은 PER 배수를 얼마를 치느냐는 건데 네. 어떤 그 방송에서도 어떤 분은 그 영업이익에다가 PER을 곱한 적이 있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은 사실은 괴리가 꽤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업 외 비용도 있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쵸. 세금 20, 30% 나오고 또 이거는 또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에코프로 BM 자체에 대한 것이 어떠냐면은 조인트 벤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배주주 순이익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이라 하면은 실제 지배주주 순이익 줄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한 30% 20, 30 되면은 실제 2조 4천억의 숫자가 제가 나온 숫자 맞다 하더라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1조 5천억 이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PER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시총이 30조 이하가 나오는데 이걸 똑같은 그림을 OPM을 마진을 10%를 보고 만약에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에다 2조 5천억에다 해가지고 PER을 25배 하면은 네. 상당히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썸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논리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은 어디다 한다? 순이익, 지배주 순이익이지 영업이익이 하나가 아니다. 그 차이는 30% 벌어진다라는 얘기고 현재 마진이 5%인 제품을 3년 뒤에도 더 좋아진다는 마진 자체의 기대치가 리즈너블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보수 잡았다 보니까는 한 8, 9조 정도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가총액 그 가치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지분이 43%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고 다시 할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할인율에 따라 하면은 한 6조 6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단계 몇 단계에서 어썸션을 달리하면은 6조 5천 원이 아니고 10 몇 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중요한 한 4, 50% 차지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산해 주신 이 내용이 이게 사실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보수적이심에도 근데 일단 아까 마진이 5%냐 10%냐 7%나 악유가 될 수 있고 확 PER이 달라진다고 하셨죠. 20배냐 25배나 악유가 될 수 있는데 PER을 적용할 때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아니라? 순이익이 네. 한다.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는 오류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상장인데 비상장에서는 좀 밸류가 없잖아요. 그래도 회사가 내시한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 계획에서 제시한 뭐 8만 2천 톤 좋은데 이것도 단가가 문제예요. 지금 단가는 40불 정도거든요. 이제 킬로그램당. 그런데 이 가격이 뭐 엄청나게 변동이 심한 거예요. 전쟁 될 수도 있고. 그럼 과연 3년 뒤에 이 40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어떤 분들은 50불 가격 오히려 더 쇼티지가 나서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격은 내려가야 되거든요. 왜? 경쟁사가 분명히 시간을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쇼티지가 날 수도 있죠. 그 칠레에서 뭐 국유화해서 어디서 못 팔고 뭐 근데 그런 거를 미리 3년 전에 가상을 해서 잡는 거는 40불을 50불로 60불로 잡는 거하고 40불을 35 다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저는 37불 정도로 잡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 50불 잡은 게 있어요. 50불하고 37불은 벌써 마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고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지배주주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고 더 낮춘 걸로 해가지고 멀티플을 하면은 이거였지 한 25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우리의 에코프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지분 아직은 모르죠. 지금 100%인데 네. 상장하면은 지분이 줄 거 아니에요. 70% 60%에 따라 갖고 할인을 하면은 지금 이거 역시 대략적으로 70, 60으로 잡으신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할인율도 변수고 지분이 얼마 남을까도 변수지만 보통 보고 있는 70%하고 할인율 50% 하면 이것도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물론 아까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변수가 있는 거죠. 비상장이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6조 6천억하고 8조 7천 합하면은 15조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PER이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으로 한다든지 멀티플이 20배가 아니고 25배로 된다든지 마진이 5%가 7%가 아니고 10% 잡는다든지 네.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110만 원 나오고 120만 원 네. 나오고 뭐 그 이상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동의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잡으면은 그 전에 뭐 그 전고점 한 8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약간 과하게 가는 거고 현재 주가에서는 업사이드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하자라는 이 부분도 저희가 네. 좀 잊지 말고 주가를 산정할 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참고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부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네. 영업이익이 100억 나와요. 그럼 가치는 10배 치면 1000억이 하잖아요. 네. 그건 쉽게 얘기하는데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정확히 순이익하고 뭐가 달라요? 물어봐야 돼요. 순이익이 더 나오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네. 보통은 영업의 비용이 많고 세금을 떼야 되고 갖고 있는 주요 회사에 대한 지분이 그 회사가 네. 상장 조인트 벤처라면은 자기가 지배하는 게 더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디테일하게 못 하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큰 실수라기보다는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목표 주가에는 상당한 괴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현재 쉬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코스피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고 SK하이닉스는 부진한 실적을 냈음에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산에 대한 영향은 2분기부터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이들이 이 감산 시기를 효과를 좀 당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격이 계속 빠지면은 생각보다 더 빠지면은 가격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아. 소용이 전혀 없다. 2분기 지나도 하이닉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 그러면 재고가 좀 줄 거다. 뭐 2분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올라갔지만 가격을 좀 줄이더라도 이제 물량이 좀 팔릴 거다. 1분기 때 가격을 엄청 빼트리면서도 물량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을 좀 더 빠지더라도 물량이 1분기에 로스 난 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얘기할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건 긍정적인 거죠. 그런 기대치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오늘 반도체에서 거의 한 40%는 서버에 들어가거든요. 서버의 상당 부분이 이 클라우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 주가가 초반에 많이 셌던 그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대답은 만약에 가격이 더 빠진다면은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감산을 더 해야 되겠죠. 한다. 근데 하이닉스는 감산을 많이 해서 여지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발표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실적도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살벌한 1분기 실적 전망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필요한 전략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 낙폭 과대주 사고 그다음에 종목 수 줄이고 네. 테마주 따라가면 안 되고 인버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온다는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일단 낙폭과대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마 따라가면 안 되고 낙폭과대 중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 그러면 좀 구세주 역할을 해줄 만한 섹터도 구체적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어느 사실은 업종 보세요? 일주일 전에 나왔으면 이걸 좀 강력히 얘기했을 텐데 네. 이미 반영이 많이 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단계인지는 조금 까리까리합니다. 신재생의 태양광 같은 건데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제 돈으로 투자할 것인지는 좀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전력 관련되는 거, 전선 이런 거, 전선 관련주는 아직도 룸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 중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 다각화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2차 전지 쪽으로 뭐 소재를 한다든지 이런 주식이 있거든요. LS 같은 것도 그런 경우고 이런 주식은 아직 룸이 있어 보이고 조선주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이 워낙 안 좋으면 조선주도 빨리 올라가지 못해요. 실적이 네. 확인되면서 진짜 수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이 이제는 작년에 흑자를 못 냈는데 흑자가 제대로 나오네라고 확인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성성이 된 것 같아서 조선주, 전력위에서 사업 다각화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낙폭과대 말씀드렸는데 낙폭과대 중에서 아직 테마는 아니고 개별 주식이 많이 공부가 안 되거나 투자가들이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어요. 수소 관련되는 건데 수소 연료전지 관련되는 주식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낙폭과대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 채널도 그렇고 최근에 뭐
아예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 찾아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주식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들 기업은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좀 볼까요? 만약 실적이 괜찮다면은 네. 그럼 수주받은 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폭은 잘 모르겠으면 기간은 의외로 연말, 뭐 내년 초까지도 갈 소지도 있어요. 물론 업사이드가 여기서 진짜 애널리스트 일반적인 목표 주가대로 40% 50%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장보다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선주까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봤고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그리고 또 전력에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네, 점도 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5월 있습니다.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시장 안에서 네. 가정의 달 빼고도 네, 굉장히 네. 주목할 이슈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이벤트를 좀 저희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FOMC죠. 네. 5월 3일 날 우리나라 시간 5월 4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금리를 인상을 기준금리 4.75인데 그렇죠? 5.0, 5.25, 25bp를 올리느냐. 지금 올린다고 95% 보다가 어저께 그 First Republic Bank 이슈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조금 내려앉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70% 이상은 이번에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리는 거 확인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거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뒤인데 이미 지금 주가 반영되는 것 같긴 한데 5월 19일 날부터 한 2, 3일 정도에 그 히로시마 일본에서 G7 미팅이 있어요. G7 미팅은 그룹 오브 세븐 7개의 가장 큰 나라들이죠. 미국, 일본, 뭐 캐나다, 유럽의 프랑스, 영국, 이태리 또 뭔가 하여튼 6개, 7개거든요. 러시아 없고요. 중국 없고요. 네. 근데 한국하고 다른 한국, 대만인가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다 초대받았어. 나와서 얘기해요. 뭘까요? 미국이 얼라이언스죠. 지금 한국은 이미 방미 앞두고 이미 우리가 중국하고 런던은 러시아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묶어서 미국 주도와의 G7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미 한국은 미리 맞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고 네. 마이크론에 팔지 말아요라고 중국이 태클 오면은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국이 팔면은 중국은 아무 손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괴로운 입장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5월 19일까지 안 가고도 미리 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좀 어떤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G7 정상회의까지 시장에 미칠 영향 두 가지 이벤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이에 기아에서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랬어요? 좋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뭐 현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예. 또 15% 20% 잘 나왔나요? 내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조 8,740억 원 가량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80% 가량 네. 증가한 수치인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저의 비교가 좀 안 맞긴 한데 삼성전자보다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네, 현대차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네. 삼성을 앞지르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시가총액은 안 아닙니까? 되고 시가총액에서 뭐 2등이 삼성을 제낄 수 있느냐는 것은 언제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죠. 삼성이 계속 헤매면은. 근데 뭐 3년, 5년 먼 훗날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 삼성전자가 훗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자동차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대차 기아가 좋잖아요. 근데 환율도 있고 프로덕트 믹스도 있고 가격도 다 좋은데 돈 안 쓰고 뭐 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그 부품 회사에 대한 가격 압력에 의해서 한 거라고 부품업체 실적 발표에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부품업체 주가는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자신 저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 같은 거 오늘 좀 실적이 맞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동차, 기아차가 현대가 잘 나가는 것이 부품업체의 희생이라고 말씀은 없지만 똑같이 갈지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기아차 실적 발표와 함께 부품같이 간략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뉴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